네, 오랜만에 에피타이저 뉴스 한 가지 전하고 가겠습니다. 자, 영유아기에 TV나 비디오를 너무 많이 보면 특정 활동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거나 또는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등 소위 감각을 처리하는 능력의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된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자마, 이 소아과학 학술지에 이번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생후 12개월에서 한 24개월 될 때까지 TV 시청 시간이 긴 아이들은 33개월이 될 때까지 이 감각 처리 능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행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그 TV나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감각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요, 아기들이 듣고, 보고, 만지고, 또는 뭐 맛보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감각기관으로 느끼거나 또는 전달되는 그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신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12개월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영유아의 경우에 TV를 전혀 보지 않는 그런 영유아보다도 자극에 덜 민감하거나 더 많이 좀 느리게, 그러니까 덜 민감하거나 또는 덜 정확하게 또는 덜 스피디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느냐? 무려 105%까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합니다마는 생후 12개월이나 또는 그 이전에 어린아이들의 그 TV나 비디오를 많이 보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오히려요, TV보다는 라디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 오히려 상상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를 틀어주더라도 영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소리만 듣게 하는 게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에피타이저 뉴스로 오늘 간단한 상식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뭐 상식이라기보다는 이번 달 그 소아의학 협회지에 게재된 내용을 제가 좀 짧게 축약해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남가주를 비롯한 그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겨울철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독감 시즌이 지금 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동시에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시즌이 한꺼번에 유행을 하면서 최악의 질병 시즌이 닥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LA 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꼭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 어디에 계시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그 2021년 가을에 첫 번째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을 했었죠. 그 코로나 끝물쯤에. 그 이후에 올 겨울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2021년 이후에 가장 극심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특히 새로운 그 우세 변종으로 알려져 있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변종 바이러스, 요즘 유행하는 변종 바이러스는 JN1이라는 건데요. 이 JN1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또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까지도 감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로 최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병원들이 지금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환자들은 이 두 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소위 플루로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플루로나, 처음 들어보신 용어죠? 네, 플루로나라는 말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제 뭐 감기나 독감이 걸리면 플루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플루샷 하잖아요. 합친 말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플루, 즉 일반적인 독감과 코로나 이 두 개가 동시에 걸린 것을 플루와 코로나를 합쳐서 플루로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 이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동시에 걸려버리는 소위 플루로나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LA 카운티만 예를 봐도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일주일 동안 18%의 독감 양성률이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0% 증가한 것이고요. 독감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가주 한인들도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인타운에 있는 그 각 회사 사무실에 가보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직원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가를 내는
새해가 들었는데도 연초부터 갑자기 병가를 내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A 한인타운 그 내과에 가면요, 환자들이 넘쳐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뭐 평소에는 3, 40분이면 됐는데 요즘은 1시간, 1시간 반, 더 오래 걸리면 막 1시간 반, 2시간씩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픈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실례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주부 이모 씨는요, 최근에 감기에 걸린 줄 알았는데 아무리 뭐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웬걸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걸린 것으로 알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대유행 사태가 끝난 줄만 알았던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겨울 시즌에 다시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LA 한인 사회에서도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모 씨처럼 코로나19 확진이 나오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입니다. 이 벨리 지역에서는, 이 벨리라는 곳은 LA에서 북서쪽으로 한 4, 50분 정도 가는 동네입니다. 거기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죠. 네, 샌프란도 밸리에서는 한인 김모 씨는요, 연말에 목이 아프고 좀 몸살 증세가 좀 시작이 됐는데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연초부터 일주일이나 출근을 하지 못했다라면서 주변에 코로나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더더욱이 더 조심할 것은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걸리는 플루로라. 이거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는 위험한데 이 독감과 코로나가 두 개 한꺼번에 걸리는 플루로나가 돼버리면 고령층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 겨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새해 초부터 지금 눈폭풍과 강풍, 돌발 홍수 등 이상기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눈폭풍이 오는 지역도 있고요. 아직은 좀 평온하지만 이번 겨울에 그렇게 이상징후에 직면할 미국의 전국의 도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상 전문 채널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우선 미국의 서부 태평양 연안의 그 워싱턴 주에서부터 중부 대평원과 오데호 일원, 그리고 뭐 동북부 대서양 연안의 매사추세츠 주까지 무려 40여 개 주가 눈보라, 강풍, 돌발 홍수 등의 그 악천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50개 주 가운데 40여 개 주가 지금 이번 주부터 이상기후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워싱턴 주를 비롯해서요, 그 밑에 있는 오레건 주, 또 그 옆에 있는 아이다호, 또 몬태나, 콜로라도, 또 캔자스, 네브라스카 등 이 미국 소위 서부 지역과 또 중부 대평원 그 지대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콜로라도주 남동부에는 이미 강한 바람과 함께 46cm에 달하는 눈이 쌓이면서 이번 겨울 그 최대 적설량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지역 일간지 덴버 가제트는 이 때문에 콜로라도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라는 그런 경고성 기사까지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72시간 동안 로키 산맥지대에 60cm 이상의 눈이 쌓인 데 연이어서 계속 눈이 더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눈이 뉴멕시코, 콜로라도, 네브라스카를 휩쓸고 갈 최대 시속 120km의 강풍, 최대 시속 120km의 그 돌풍에 날리면서 눈이 오는데 그런 돌풍이 막 불어버리니까 시야가 완전히 그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시야를 극도로 제한하고 이동을 또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라면서 특히 이제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여기는 많이 눈이 내리지 않고 있는데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내리고 있는 눈이 돌풍으로 인해서 확 바람 때문에 이 프리웨이 인근으로 불어닥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눈 돌풍 때문에 시야가 제로가 돼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바로 앞차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50중 추돌, 60중 추돌, 100중 추돌하는 그런 연쇄 추돌 사고 아니겠습니까? 프리웨이에서 계속 끝나지 않게 계속 추돌하는 것. 이게 이제 추돌과 충돌의 차이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차가 앞부분과 앞부분이 이렇게 마주 부딪히면 충돌, 그리고
앞차의 뒷부분과 뒷차의 앞부분이 이렇게 앞뒤로 받으면 요건 추돌. 예. 그래서 이제 프리웨이에서 연쇄적으로 있는 것은 연쇄 충돌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연쇄 추돌이라고 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당분간 그런 연쇄 추돌 위험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대평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cm씩 눈이 쏟아지는 폭설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눈구름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미주리주, 아이오와주 등 이 대평원 동부와 심지어는 일리노이주 북동부 시카고, 또 위스코신주 동부 밀워키, 또 그린베이 지역 등 5대호 연안에 15cm 내지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을 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지역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다 계신 곳이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텍사스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소위 멕시코만 연안에는요, 이 토네이도 위협과 함께 100mm 안팎의 폭우가 또 갑자기 내리면서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저 위쪽은 돌발적인 눈폭풍, 그리고 조금 아래쪽은 돌발적인 홍수, 폭우, 이런 것이 지금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부터 플로리다주 펜사콜라까지 피해권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우. 그리고 휴스턴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ABC 방송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순간적인 눈이 아니죠. 순간적인 폭풍우, 그리고 토네이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일쯤 되면요, 버지니아주에서부터 메인주에 이르는 북동부 지역에 50 내지 많게는 8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앞서 그 지난 주말에 내렸던 그 폭설을 녹여버리면서 돌발적인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동부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워싱턴 DC에서부터 필라델피아,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주에 이어지는 그 95번 프리웨이 인근 지역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 전국을 제가 한번 쫙 훑어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 거의 다 살고 계시는 곳인데 모쪼록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 해당 지역의 구독자님들은 가능한 한 외출을 좀 이번 주말까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또 일이 있는데 안 나갈 수는 없으니 특별히 이제 외출을 하게 될 일이 있을 시에는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눈폭풍이 오거나 또는 순간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유의하시고 앞차와의 간격 좀 충분히 떨어뜨려 놓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같은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미국 곳곳에서 지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산불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드린 뭐 폭우, 폭풍, 또 폭설 등등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이 보험금 지급 비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주택화재보험과, 이건 뭐 산불 때문에 그런 거, 주택화재보험과 또는 이 자동차보험료, 자꾸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순간적인 돌풍, 순간적인 폭풍 막 이런 게 오니까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등등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해율이 증가폭이 큰 그 일부 지역에서는요, 보험회사들이 신규 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그런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당국은 손해보험사인 그 올스테이트, 유명한 보험회사죠. 이 올스테이트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 평균 17%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 17%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주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이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는 이건 폭등이니까 안 된다고 조율을 할 텐데 받아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들어보시면. 자, 그리고 뒤이어 뉴욕주 당국도요, 올스테이트의 그 자동차 보험료의 15% 인상안을 또 허용했고요. 자, 캘리포니아로 오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당국은 그 올스테이트 자동차 보험료를 얼마 인상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느냐? 무려 40%의 인상 요구안을 받았는데 이거를 승인을 안 해주자니 안 될 것 같고, 승인을 해주자니 소비자들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고 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올스테이트 보험사의 차 보험료를 30% 인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한 바 있습니다. 30%는.
그런데 올스테이트 회사 측이 30%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내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을 안 해버리겠습니다 하고 스탑시켜버렸어요. 자동차 신규 보험 가입을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이 상태로는 안 되는데 해서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30%는 뭐 안 된다니 그러면 한 35% 했더니 이제 올스테이트는 아닙니다. 40% 이렇게 요구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정부가 이걸 승인을 해줄까 검토 중인데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40%가 올라버리는 거죠. 자, 이 같은 보험료 급등과 또 새로운 보험 가입 중단 사태 등 이 주택 화재 보험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라 주택 화재 보험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손해보험사 회사 잘 아시는 이 파머스 보험회사 그룹은 지난해 그 일리노이주와 텍사스 거주하는 그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 보험료를 23% 넘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폭등이죠. 그러나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 네이션와이드 뮤추얼은요, 노스캐롤라이나주 허리케인 피해 취약 지역에 위치한 마녀 가구의 주택 화재 보험 갱신을 안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리뉴얼 하려고 그러는데 리뉴얼 안 받아 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이처럼 급격히 올리고 또는 새로운 보험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요, 최근에 몇 년 사이 그 각종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록적인 손실을 보험사들이 본 탓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미국에서는 기후 온난화의 여파로 허리케인이나 뭐 폭풍 후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순간적인 돌풍 등등의 피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뭄에 따른 대규모 산불 역시 보험금 지급을 늘리는 그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해보험 회사 잘 아시는 또 이제 스테이트 팜도 유명하죠. 스테이트 팜의 경우에는요, 지난 2022년 재산 피해 관련 보험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13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손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겠다라는 것이죠. 스테이트 팜이 그 산불 피해가 컸던 그 캘리포니아 주 지역의 그 주택 화재 보험 신규 인수를 그래서 안 받겠다라고 이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당국은 지난달 스테이트 팜의 화재 보험료 20% 인상안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그 대규모 자연재해는 보험회사들이 위험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탓에 보험사들이 보수적으로 보험료를 더 높게 산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뭐냐, 이제 1년이 지나고 다음 해에 보험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다음 해에 어떤 위험료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 기온, 이상 무슨 피해 이런 것이 자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하니까 참 미리 계산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계산되는 것 플러스 알파 좀 더 높게 손실을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높게 손실을 잡아버리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손실은 안 봐야 될 터이니.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여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인데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이제 청구를 하면 차량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예전보다도 보험료 지출이 더 많이 나가고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주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되면 주택을 수리하고 뭘 또 교체하고 하는데 부품비라든가 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라는 점도 이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보험료 인상까지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LA 지역의 보험 판매 대리점의 대표 티모시 게스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모시 게스파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회사들의 그 신규 인수 거부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껏 보지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만일 그게 승인이 난다면 보험료가 갑자기
뭐 1년에 뭐 한 2,000불 내던 거를 갑자기 절반 가까이 2,000불 내던 거를 2,900불, 3,000불을 내야 된다면 소비자들은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용 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힘들고요. 또 보험회사도 회사대로 지금 힘들다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역대 우리가 좀 보지 못한 가장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마트. 이 월마트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신종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라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월마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웬만한 곳에서는 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엊그제 그 Fox TV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월마트 등 이 대형 매장에 있는 셀프 체크, 이 셀프 계산대에서 이 기프트 카드를 스캔하고 돈을 결제하지 않고 그 다음 셀프 체크 이용자에게 기프트 카드 결제 대금을 덤터기 씌우는 그런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사기는 셀프 체크, 셀프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기프트 카드를 스캔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쇼핑객이 다음에 오는 쇼핑객이 그 계산대를 이용할 때 여기에 부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사람 그 사기범들이 다음에 오는 그 쇼핑객에게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뭐 그런 행위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이 기프트 카드를 스캔해서 대신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왜 안 되지 어쩌고저쩌고, 또는 거기서 이제 셀프 체크 거기는 이제 여러 대가 있어도 직원이 한 명이 좀 여기저기 가면서 모르는 사람 또 잘 못하는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한 사람이 직원이 근무하잖아요. 뭐 직원을 불러서 뭐 이것저것 약간 소란스럽게 정신없이 하면서 은근히 스캔은 다 하고 그러면서 아유 모르겠다 그러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은 짜증이 나죠. 자꾸 거기서 떠들고 뭐 이거 되니 저거 안 되니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기가 좀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지 왜 저렇게 하나 하면서 빨리 내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모르겠다고 가버리면 됐다 내 차례가 됐다 하고 빨리 가서 계산을 하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미 내 크레딧 카드에 지금 방금 전에 나간 저 사람께 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셀프 체크, 셀프 계산대 이용하실 때요, 앞 사람이 제대로 계산하고 갔는지 그걸 정확하게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쇼핑객들이 구매 목록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월마트는요, 셀프 체크 계산대 사용 전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거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전에 구매 금액을 체크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셀프 체크를 하기 전에 앞사람 것이 모든 제대로 다 클리어가 됐는지를 잘 보고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지 그걸 보고, 또 하나 내가 내 것을 다 계산하고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쭉 펴서 그 영수증을 쫙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제대로 내 것만 계산이 들어갔는지. 이게 셀프 체크 계산대에서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행각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또 매장을 떠나기 전에 영수증에 기록된 상품 목록과 실제 내가 산 상품들을 대조해 보는 것도 이런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월마트가 경고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월마트가 이걸 스스로 경고를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 아닌 상품이 내 영수증에 쓰여져 있다면 즉각 매장 직원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매장 직원에게 나는 봐라, 내가 지금 요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돼 있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게 여기 차지가 됐다. 방금 전에 나간 사람일 것이다 라고 빨리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해결이 빨리 된다라는 것이죠. 모르고 그냥 대충 싸갖고 갔다가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신종 사기는요,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코스코 그리고 타겟 등을 포함해서 소위 셀프 체크 계산대가 있는 소매업소에서는 종종 또는 곳에 따라서는 꽤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각별히 연말연시에 주의를 해달라라고 이제 연초 새해를 맞아서 이 월마트가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보도를 해드렸죠. 이 비행 중에 동체에 구멍이 뚫려서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그 사고, 이 사고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그 핵심 단서가 될 그 뜯겨나간 여객기의 비상구 덮개가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 편에서 뜯겨나간 비상구 덮개, 도어 플러그라고 하는데요. 도어 플러그가 포틀랜드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 송앵커님이 어제 이거 언급한 공중에서 떨어져나간 그 비상구 덮개 발견이 됐습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뒷마당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라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보 제가 잘 받았고요.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이 제보해 주신 대로 포틀랜드에 있는 그 밥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했어요. 이게 뒷마당에 떨어졌길 정말 망정이지 집 지붕에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6,0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문짝이 떨어져 나가서 고속으로 추락하던 그 물체가 지붕에 떨어졌다면 아마도 지붕을 뻥 뚫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뒷마당에 떨어졌길래 망정이지 그래서 이제 지상에 이제 피해도 없었긴 망정이지 하마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한편 그 조종실 내에서 대화나 또는 관제기관사와의 그 교신 내용 등을 기록하는 거 뭐예요? 이제 CVR, 일명 이제 블랙박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CVR 블랙박스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블랙박스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녹음된 내용이 있는데 그 음성 위에 다른 음성이 녹음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그렇게 녹음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블랙박스가 발견됐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와 CVR 등 이 모든 자료를 연방교통위원회 연구실로 보내서 지금 판독을 했습니다만은 이 블랙박스에서는 이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녹음이 그 위에 다시 되는 그런 자료가 검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지나면 전에 있는 건 깨끗하게 지워지고 새로운 게 녹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아서 앞서 막 나오는 말 위에 그대로 또 다른 얘기가 녹음이 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방교통위원회의 그 호맨디 위원장은 매우 혼란스럽다라면서 블랙박스의 자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전에 다른 교신 내용이 지워지지 않은 채 이후의 교신 내용 등과 합쳐져서 녹음이 되는 바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면서 아주 개탄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사고는 정말 종합 3종 세트입니다. 사람들이 허술하게 정말 완벽하게 안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종합 3종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행 중인 여객기가 공중에서 비상구가 떨어져 나가질 않나. 두 번째, 떨어져 나간 비상구는 위험천만하게도 멀쩡한 집 뒷마당에서 발견되지 않나. 세 번째, 게다가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블랙박스의 교신 녹음은 이 말 저 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지를 않나. 있어서는 안 될 불감증, 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종합 3종 세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낸 그런 이번 사고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선 항공기의 그 총체적인 제반 그 문제를 좀 발견하고 총체적인 좀 점검이 일제적으로 좀 실시돼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최근 그 스타벅스에서요, 특별 한정판으로 출시된 그 텀블러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작년 그 스타벅스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텀블러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만든 건 아니고 OEM으로 어디서 만든 거 갖다 놓고 팔았어요. 이게 근데 무려 최근에 약 500~600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리세일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그 스탠리라는 회사가 만든 평범한 텀블러가 스타벅스에서 한정 판매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당시에는 한 개당 45달러에 판매됐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 텀블러가 워낙 좋긴 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그 브랜드긴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45달러에 판매됐는데 가격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싸긴 해도 퀄리티가 좋고 해서 잘 팔렸습니다. 완판됐죠.
지난해 2월 14일 그 발렌타인스데이를 기념한 한정 판매였습니다. 당시 그 해당 텀블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매장 밖에서 밤새 캠핑까지 하면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완판 정도가 아니라 그걸 사기 위해서 전날 밤부터 그 매장 앞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진기한 풍경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린 사람들 많았고요. 그래서 SNS에는 그 매장 밖에 줄 지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잇따라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스탠리사에서 만든 그 텀블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이 때문에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다 SNS의 영향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틱톡 등을 통해서 이 텀블러 사용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그 제품을 소개하거나 또는 텀블러를 꾸미기, 여러 가지 장식하고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보여주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솟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측은 해당 텀블러의 재고가 추가로 들어올 계획은 없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자 지금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부터 하나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스타벅스가 추가로 우린 더 들여올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하나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중고를 팔 사람 없습니까? 라는 문의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새 것이든 중고든 그 텀블러를 내가 재판매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또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핑크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던 이 텀블러는 이미 그 이베이 등을 통해서요. 어떤 것은 500불, 어떤 것은 주인이 나 몇 번 썼어요. 그래서 사실 찝찝하잖아요.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래도 한 번을 썼든 무슨 10번을 썼든 누군가가 먹던 쓰던 물론 깨끗이 닦았다고 치더라도 누군가가 쓰던 입을 대고 마시던 그 텀블러를 유스드원으로 재판매를 하겠다는데 이게 500불 또는 심지어는 600불에 달하는 그런 가격에 지금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은 브랜드 관련 희소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희소성.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브랜드 마케팅이 과거에는 주로 남성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여성을 상대로 하고 있다라면서 핑크색과 빨강색으로만 된 이 텀블러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희소성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열풍을 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텀블러를 만든 회사 스탠리라는 회사는요,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본사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1913년에 설립된 캠핑용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캠핑용품이나 이런 야외용품을 판매하는 그 회사들이 시애틀에 많이 있어요. REI도 거기 있죠. 그 시애틀이 본사입니다. 여하튼 스탠리도 시애틀이 본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텀블러 제품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긴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텀블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또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여성들과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MZ 세대로 불리우는 젊은 층에서 특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텀블러 일단 알고는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텀블러가 요즘 그런 세상이구나.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500~600불 되는 그 텀블러를 우리도 사자라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오는 11월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제 표현한 이유는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일주일 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후보를 뽑는 공화당 당내 경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미국의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보너스 뉴스는요, 올해 미국, 전 세계 최대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 레이스의 출발점,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를 좀 쉽게 훑어볼까 합니다. 네. 자,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반 득표 여부와 그리고 2위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현재 경선 판도 자체가 이 아이오와주 경선 결과에 따라서 뭐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1등을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등을 하긴 하는데 과연 50% 이상을 득표하면서 1등을 할 것이냐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2위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또 이제 선거 초반 판세를 결정질 그런 아이오와 코커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선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가 큰 관심을 끌고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의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 종합 분석에 따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지금 64.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 전 대사 11.3%,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11% 등을 5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오와에서가 아니라 전국적에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오와는 좀 모르죠. 아이오와는 이거보다는 좀 격차가 적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 50% 이상을 아이오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그래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게 관전 포인트지? 50이든 49%든 뭐 55%든 워낙 큰 격차로 이기는데 뭐가 그렇게 과반이 50%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 예를 들어서 이기더라도 1등을 하긴 하더라도 과반 득표에는 실패할 경우에 그 공화당 당원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원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50% 이상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아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 이상 과반으로 1등을 하느냐 아니면 뭐 45, 6%로 1등을 하느냐, 그게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지자들을 그래서 이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 유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난 5일 아이오와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메이슨 시티에서 유세를 벌였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35%포인트 앞선다라고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잊어버리십시오. 라면서 우리가 지금 1%포인트로 지고 있는 것으로, 1%포인트로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박수와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철저하죠. 네.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와 코커스 다음 주에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1등은 하겠지만 몇 퍼센트의 득표율, 50% 이상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 득표율이 관전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등 하는 사람이고요. 자, 아이오와주 코커스 이후에 후보 거취 문제도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요게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 2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사퇴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사퇴하느냐에 따라서 뉴햄프셔주 그 다음에 있을 프라이머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디샌티스 주지사 후보 측에서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아이오와주에서 1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 코커스 당일이나 그 다음날 사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더글러스 매키넌 정치 컨설턴트가 밝혔습니다. 디샌티스가 만약에 1등을 못한다면 사퇴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디샌티스 주지사는 사퇴 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사퇴할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샌티스 후보 측 인사들은 1등을 하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사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아이오와주 코커스 한 번 딱 끝나고 바로 사퇴 안 할 수도 있죠. 뭐 조금 더 볼 수도 있죠. 자, 다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아이오와주에서 1등을 하지 못해도 즉각 사퇴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자, 니키 헤일리를 볼까요? 니키 헤일리 전 대사 측에 따르면 이 반 트럼프 후보인 크리스티, 또 다른 후보죠. 이제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사퇴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뭐냐?
니키 헤일리는 내가 강력한 2등 지금 주자로 지금 급부상한 건 알지? 그러니까 당신이 좀 사퇴해. 그리고 나를 지지하면 사퇴해. 그럼 우리 같이 윈윈 하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그 전국 지지율은 지금 5% 이하로 뭐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오와 주에서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뉴햄프셔 주에서는 또 나름대로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할 말은 있어요. 요 다음에 있을 뉴햄프셔에서는요,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10% 초반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크리스티도 바로 사퇴하기는 좀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그가 이제 사퇴할 경우에 그의 지지표가 헤일리 전 대사에게 이동하면서 뉴햄프셔 주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크리스티 전 주지사에게 아이오와 주에서 이제 5% 이하로 뭐 거의 꼴등을 하면 사퇴하시죠. 당신 뉴햄프셔 주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지지율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안 될 터이니 사퇴하고 나를 지지하는 것으로 선언을 하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강력한 지금 2등 주자니까 내가 막강하게 트럼프의 맞상대로 나와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는 데까지 좀 같이 한번 힘을 합쳐봅시다 라고 니키 헤일리는 크리스티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후보별 득표전이 지금 가열되면서 투표율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전에 비해서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올해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도 심하고 또 그에 따른 노골적인 양극화 현상도 심하고 이런저런 관전 포인트도 더불어서 좀 많아서요, 투표율 자체는 전례 없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죠. 세상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물론 더없이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아쉽게도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고 상대에 대한 불신과 어떤 양극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찌됐든 올해 대통령 선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 자체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지금부터 이제 올 대선에 대해서는 아주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은 꼭 좀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분명히 앞으로 이걸 좀 대신 좀 챙겨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저희 스토리 뉴스를 통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제가 빠짐없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